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부모죠. 당신이야말로 꼬리 쪄서 내 남자 가로챈 거잖아요. 삭발도 당했는데 니깟게 무섭겠니? 내 딸이야. 니 딸은 없어. 저승사자 만날 각오나 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삶을 망친 존재로, 돈을 뜯어낼 존재로만 여기는 검은 악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어린 시절 저 또한 그런 존재로 구박을 받았고 결혼 후 얻은 의붓딸이 그런 상처를 받은 사연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줬다는 돈. 아이 통장에 아직도 들어있는 거 맞지?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그 돈을 꺼냈을 텐데. 그냥 혹시 모르니 보험이라고 생각하자고. 그 잡것들이 좀 독해야지.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저에겐 이제 20살이 된 어여쁜 딸과 남편이 있죠.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느냐고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는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 아이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마음고생했던 때도 있었지만 위태로웠던 그 시기를 잘 지나고 나니 더욱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엄마와 딸보다는 언니와 동생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일찍 사별을 하셨는데 조부모님께서 대를 이을 오빠만 찾으시고 양육비를 주었던지라 엄마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때부터 엄마는 술을 드시곤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셔서 손찌검도 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언제나 저에게 향했어요. 내가 너 가졌을 때부터 이상했어. 태몽이 아주 음침했어. 이 집안 말아먹을 거사. 아는 무당이 그러는데 너 때문에 남편이 저리 된 거래. 왜 태어나서 이 꼴을 만드냐고? 오빠는 학창시절에 고급 학용품과 브랜드 옷을 입고 자랐지만 저는 오빠가 쓰다만 학용품이나 옷도 사촌들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린 시절을 눈칫밥만 먹고 자랐죠. 아니 무슨 계집애가 키만 멀대같이 커? 맞는 옷이 하나도 없잖아. 이번에는 어디 가서 옷을 구해오나. 그러니 작작 좀 먹어라. 하지만 그런 서럽던 환경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고 오빠에겐 독이 되어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억석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기술직으로 대기업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번 제 월급까지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했지요. 오빠가 엄마 욕심으로 진학한 대학에 적응을 못하고 재수의 편입에 항상 큰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오빠에게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몇 번은 일부씩 드렸지만 저도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했고 지긋지긋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더 이상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저는 술에 만취한 엄마한테 머리채를 붙들려 삭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휴, 아빠도 없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꼴랑 돈 몇 푼 줬다고 유세냐? 은혜도 모르는 것. 딸이란 것이 허구한 날 애미한테 도끼 눈이 났듯. 그만하라고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죽은 게 왜 제 탓이에요? 그깟 무당한테 정신줄 놓은 엄마 탓이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저를 쥐잡듯 개패듯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정신을 살짝 잃을 정도로 엄마의 손은 매서웠고 저는 대자로 뻗었었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가위랑 바리깡을 가져와선 제 머리카락을 마구 밀었어요. 동시에 엄마의 입에선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다 같이 그냥 끝내자. 이 애미도 모르는 것은 호되게 당해봐야 되는 게야 등의 말이요. 뭐랄까 분노가 강하면 그 반대로 허무하게 되더군요. 이때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었죠. 20분 뒤 저는 미련 없이 엄마에게 통보를 했죠. 그래 나 은혜도 모르는 나쁜 딸이야. 엄마가 그렇게 미워하던 딸. 이제 엄마 인생에서 꺼져줄 테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랑 잘 사세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엄마와 인연을 끊고 독한 마음으로 해외지사 파견직에 지원해서 3년을 있다가 나왔더니 제 통장에는 1억이라는 제법 큰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사에서 돌아와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 덕분에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의 재산은 2억이 넘어가 있었죠. 아마 엄마와 인연을 안 끊고 살았더라면 몇 푼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혼자 살 능력도 있었고 친부모에게도 따스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터라 구태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상사인 남편과 좋은 감정으로 연애를 하다 보니 이 남자라면 결혼 생활도 해볼만 하겠다 싶었어요. 남편의 성격은 업무적으로는 깔끔하고 단호했는데 후배들을 다독거릴 때는 형처럼 따스하게 감싸줄 줄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둘 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하자는 말을 안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더니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남편은 초등학생 5학년인 딸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이혼은 아니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연애를 했는데 속도 위반을 했다고요. 그 여자는 여동생과 친구 사이이기도 해서 가족들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해요.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결혼을 하려 했는데 여자가 사라졌다가 몇 달 후 나타나서는 아이만 남편 자식이 맞으니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네요. 이 아이 당신 아이야.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당신 자식이 맞으니까 당신이 키워. 배신을 하고 떠났다 나타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확인을 거친 후 딸은 남편이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임신했을 당시에 그 여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는 시댁의 형편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남편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동생도 배신감에 충격이 컸다고 했죠. 이 시기에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고 순리대로 살아야지. 우리 팔자가 왜 이럴꼬? 라며 한탄하셨고 신우는 죄책감에 집안은 항시 초상집 같았다고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미혼부로 살았기에 결혼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해 불신이 깔려있던 탓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딸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와 연애를 하면서 처음으로 남자로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라면 아이를 버린 그런 여자와는 다를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딸을 가진 남자와 맘 편하게 결혼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연애만 하자니 남편이 아까워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면목 없지만 저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죠. 딸아이도 이제는 아빠의 인생을 살라고 매일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1개월, 답답한 저는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야근을 핑계로 둘이 남아있었고 직장 후배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오빠 나랑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저 한 손깔 하는 거 알죠? 저 별명이 삭발 독사인 거 아실 테고 한번 꽉 물면 그걸로 끝인데 이번에 오빠가 걸렸네요. 몰래 반지 산 거 다 아니까 후딱 제 손가락에 끼워주면 오케이 할게요.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본인 책상 서랍에 간직했던 반지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해서 웃음 짓곤 하죠. 그 순간에 직장 동료들이 피리를 불고 나타났고 그렇게 저희는 저의 당돌한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었죠. 제 별명이 삭발독사인 것은 그날 친정 엄마와의 바리깡 사건 이후로 직장 동료들이 붙여준 나름 귀여운 별명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공무원이었다가 은퇴하신 시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님 결혼한 여동생과 남편의 딸아이가 전부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간 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엄청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의 딸은 시누이의 옆에서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참 예쁜 소녀였어요. 딱 보기에도 비록 엄마는 없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저를 남편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얼굴도 다 나은 게 똑 부러지게 생겼네. 고마워요. 우리 아들 구제해줘서요. 평생 홀로 살 줄 알았는데 아가씨 만나서 탈출하게 생겼네요. 가족들의 반응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무척 민망했습니다. 저는 너무 반겨주는 분위기에 얼떨떨하면서도 음식 솜씨가 좋으신 시어머니가 해주신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님은 본격적으로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혼 자금으로 남겨준 돈이 이제야 쓸모가 있어졌구나.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거라. 그리고 혼수나 이런 절차는 간단하게 하자꾸나. 어머니 저 실은 제가 친정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시댁한테 친정과 인연을 끊고 사는 이유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털어놓으면 제 흉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게 될 일이었기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친정엄마가 오빠와 어떻게 차별을 하면서 키웠는지 왜 인연까지 끊고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삭발을 당해 직장에 출근했을 때 남편이 유머스럽게 다정하게 저를 지켜줬었던 이야기도 해드렸었어요. 그때 인연으로 더욱더 남편하고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즐기라며 딸아이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시어머님이 맡아서 키워주신다고 하시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왜 모르겠니? 그냥 니들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있는 힘껏 도와줄 테니 열심히만 살아. 그렇잖아도 사춘기 딸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희는 주말마다 와서 딸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죠. 딸아이도 아빠의 신혼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성장기도 빠르고 눈치도 빠른 것 같았어요. 처음 방문한 시댁은 저에게는 무척 따스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핀잔과 오직 오빠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던 쓸쓸했던 곳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사내 커플의 나이가 많았던 저희가 결혼 소식을 알리자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간소하게 치러진 결혼식 후 저는 딸아이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시어머님을 생각해서 신혼여행은 모두 가족여행으로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죠.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말이야. 어머님도 그동안 손녀딸 키우시느라고 여행 한번 맘 놓고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수연이랑 어머님이랑 모두 다 함께 가면 어때요? 오히려 수연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정말? 나야 좋지만 자기가 괜찮겠어? 난 자기랑 하루 종일 붙어있을 생각에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남편이 음흉한 농담을 하길래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더니 엄살을 피우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내외에게도 제의를 했지만 날짜를 맞출 수가 없다며 무척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님과 딸아이 모두 괌으로 신혼여행이 아닌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통해 서먹했던 사이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희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로 행복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 노력을 하니 남편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에는 직접 토스트와 커피를 내려주며 챙겼고 저녁에도 빨래며 청소며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시어머님 댁에 가서 딸과 시간도 보내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모두 나가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아이와 빨리 친해지라고 다그치지도 않았고 새엄마 노릇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이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아가, 아이한테 엄마처럼 하려고 부담감 느낄 필요 없다.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게야.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이도 처음보다는 저를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짓궂은 농담을 할 때도 있었고 사춘기답게 아빠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여성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땐 귀엽게 다정하게 고민을 들어주곤 했죠. 이때가 가장 민감한 시기이니 남자에 대한 주의도 살며시 해주곤 했습니다. 자꾸 남자애들이 치근덕거리고 이상한 말에 사진도 억지로 보여주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럴 때면 언니처럼 담담히 들어주고 부담 없이 대했어요. 내가 너의 새엄마다, 엄마라고 불러라, 엄마 대접을 해달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의붓딸들은 아빠가 결혼을 하면 시기를 하거나 새엄마를 괴롭히거나 이간질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오히려 저의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까 되려 걱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딸을 참 바르게 키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 계획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았던 거죠. 어머니,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수연이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수연이만 잘 키울게요. 아유, 뭐 너희가 그렇게 의논했으면 그런 거지. 나는 너희가 그냥 서로 이해하며 잘 살고 수연이가 바르게 커주기만 하면 바랄 것 없다. 인생 살아보니 욕심내봤자 다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도 내심 저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제 과거와 남편의 과거가 오버랩되어 더 그러셨을 거예요. 시어머님은 수연이를 손녀딸이 아니라 거의 막둥이 딸처럼 키우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빈자리를 손녀딸 키우는 재미로 허전한 줄 모르고 키우셨다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시집살이를 시키시기는커녕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지금처럼만 지내면 근심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인생은 모두의 바램대로는 흘러가지를 않는 법이죠. 아이의 생모가 나타나서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찾아왔거든요. 아마도 돈 냄새를 맡고 아이의 돈이 탐나 접근한 거겠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생모는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 동창들에게 시누이의 소식을 접했고 시아버님의 재산 소식까지 듣자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작정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물려받은 땅이 개발이 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돌아가시기 전에 시누이와 남편, 아이에게까지 증여를 해주셨거든요. 총 8억 원이었고 딸이 중학생이 되던 날 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딸아이의 통장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직접 아이에게 주신 재산이기에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넉넉했기에 굳이 아이의 재산을 건드릴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생모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가끔씩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를 먼저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한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아이의 생모 이야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올케 언니도 있고 용서가 안 되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잖아요.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쌍하게 살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수연이 생모잖아. 자식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는데 어떻게 못 만나게 해. 남편은 화가 나고 황당해했지만 저는 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남편은 딸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생모가 궁금하긴 했었는지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뜻에 따라 시어머님이나 남편은 허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사춘기가 찾아온 시기라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 후로 딸은 가끔씩 생모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생모와 함께 살면 안 되냐고 시어머님과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모까지 시어머님을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요. 사실 수연이 낳았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수연이 생각이 많이 나면서 괴롭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수연이 제가 키울게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딸 계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지금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는 알고 나 있니? 10여 년이 넘게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하기에 포기해줬더니만 이제는 데려가겠다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아무 속셈도 없이 이러진 않을 것 아니냐? 속셈이라뇨.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한 번 보니까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니까 매일 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자꾸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연락을 듣고 저희도 시어머님 댁에 와 있었던지라 남편은 계속 듣고 있기가 불쾌했는지 딸의 침모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믿지도 않아. 당장 나가. 지금처럼 가끔 얼굴 보는 것도 막아버리기 전에 감히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너는 그 옛날에 자식도 버리고 포기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당장 나가. 상현 씨,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네? 수연이를 생각해서요. 저 여자보다 친모인 나하고 사는 것이 수연이에게는 더 좋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생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쫓겨나가면서도 잘 생각해보라며 저를 째려보면서 나갔어요. 저는 생모가 갑자기 딸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시부에게 받은 재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그 여자를 억지로 끌고 나가자 딸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생모와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를 손녀가 아닌 막둥이처럼 키우신 터라 충격을 크게 받으셨어요. 남편도 딸이 아직 어려서 생모를 찾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예 생모와 살겠다고 하니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았어요.
생모와 함께 살겠다고 조르는 딸에게 시어머님과 남편은 타이르면서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 않냐고 다독였지만 생모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딸은 오히려 왜 안 되냐고 떼를 썼습니다. 나도 다 안다고.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 나 좀 그만 놔둬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딸을 방에 데려가 대화를 나누고 나왔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딸이 사춘기로 접어들은 시기라 성격이 무척 예민해진 상태였기에 설득이 쉽지 않아 보였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척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아이가 생모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여자가 저런 식으로 흔들면 혹여나 남편도 흔들릴까 싶어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여자가 딸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저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 딸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곱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상대로 그 여자는 작정을 했는지 남편의 회사에까지 점심을 함께 하자며 찾아왔고 남편이 무시하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녁에 잠깐 할 말이 있다는 등 한 번만 만나달라는 등 남편을 불러내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전화기에 수신 차단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전화기 차단을 하고 만나주지를 않자 어느 날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할 일이 남아 저 먼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저녁을 대충 때워야 하나 하면서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서려는데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마주치기도 싫었지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고 싶어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에게 커피값도 아까워서 제 거만 계산을 하고 혹시 몰라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이러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돈이 목적인 이유를 아주 대놓고 밝히면서 저 또한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참, 꿀난 커피값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진작에 다 알고 접근한 거죠? 그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냐는 듯이 쳐다보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이요. 미리 다 알고 상현 씨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춘기 딸까지 있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할 여자가 몇이나 있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여기 따라온 것은 경고하려고 온 거예요. 아이 아빠라는 핑계로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이 키우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남편과 아이의 돈 때문 아닌가요? 제가 생모의 흑심을 지적하며 당신이야말로 인간 말종이라는 말에 그 여자는 눈이 세모꼴이 되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옛날에 상현 씨 나에게 아주 목을 메었어요. 아주 순정파라 그때에도 제 손길 한 번이면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었어요. 더구나 아이 아빠인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다시 올 거예요. 난 쉽게 포기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쪽이 물러나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 여자의 역겨운 말에 아이스 커피를 그 여자의 면상에 부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참느라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딸의 생모이니 이번만 참아 넘기기로 하고 다시는 남편과 딸에게 더러운 수작질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먼저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에 제 머리 뚜껑이 열릴 만한 말을 하더군요. 아니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잠자린 가져요? 그 남자 저 없인 못 살거든요. 딱 보니 여자의 매력은 눈꼽만큼도 없고 돈 좀 번다고 제 남편이 그냥 데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늙어서 버림받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불사다구를 힘차게 날렸습니다. 쫙 커피숍이 떠나갈 정도로 팔목을 휘둘렀죠. 그러자 생모는 이게 어디서 하며 제 뺨을 치는데 그냥 맞았습니다. 나중에 쌍방으로 가야 되니 라는 생각이 1초 만에 들었었거든요. 괜히 삭발 독사겠나요? 저는 한 손으론 그녀의 손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연이어 머리채를 잡고 불사다구로 날렸죠. 그래, 너 참 잘났다. 여자로 태어나서 고작 한다는 말이 몸타령이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딸까지 버린 여자가. 아니, 돈에 환장해서 남자만 찾는 니까짓 게 그게 할 말이니? 결국 알바생이 저희를 황급히 뜯어 말렸고 저는 소파에 짓눌려 있는 생모에게 싸늘히 말했습니다. 고소할 테면 해봐. 쌍방으로 나도 고소해서 너 소문 쫙 나게 할 테니까. 아, 아가씨랑 친구지?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저는 혹시나 몰라 알바생에게 CCTV 녹화본을 요청했고 그렇게 이메일로 다운된 걸 확인한 채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돌아서서 커피숍을 보니 생모는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더러운 대화 내용을 입에 올리기도 싫었어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돈에 쪼들리면 상상을 초월한 집착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조용하나 싶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시댁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연일 찾아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물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딸의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쇼핑을 하는 등 간식을 사주는 등 어떤 날은 저녁까지 함께한 후 들여보내기도 하면서 자주 만남을 가진다고 했어요. 물론 이 시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딸을 타일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행복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어긋날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그 여자의 속셈을 낱낱이 파헤쳐서 까발리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렸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기도 했고 저를 먼저 건드린 건 그 여자였기에 가만히 앉아 뒤통수를 맞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미리미리 예방해서 나쁠 건 없다는 주의였기에 그 여자와 친구 사이였다는 시누이를 따로 만나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며칠 전에 수연이 생모가 찾아왔어요. 하면서 먼저 말을 꺼낸 저는 그 여자와 나누었던 이야기와 불사다고 사건을 들려주었죠. 시누이는 그 여자의 속셈을 정말 몰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오빠랑 수연이 버리고 가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도 변한 게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싹싹 빌면서 그저 수연이 얼굴만 보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떡해 해요. 제가 친구랍시고 오지랖히는 바람에 모두가 힘들어졌네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시누이 말에 의하면 그 여자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양다리를 걸쳤던 남자에게 갔지만 버림받았고 더 나은 집안의 남자와 또다시 사랑의 도피까지 했는데 남자 쪽 부모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돈이 바닥나자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결국 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버림받고 혼자 남은 여자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었지만 남자가 술을 좋아하고 마셨다 하면 술주정을 하는 바람에 오래 못 살고 결국 이혼녀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괜히 오지랖 부려서. 그래도 지 딸인데 정신 차렸나 했죠.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설마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죄송해요. 시누이의 말을 들으니 그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결국은 남편만큼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고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사치만 안 부리면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살 만큼이 되었으니 더욱 욕심이 났을 겁니다. 더구나 딸의 대학 자금으로 예치시켜둔 1억 원을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했다며 신우는 자책했었죠. 시누이는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모두 자신이 그 여자를 받아준 것이 문제였다며 그 여자를 만나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겠다고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시누이를 굳이 말리지 않았죠. 시누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말을 들을 여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자기 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 댁에 가서 남편까지 불러 그 여자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언성을 높이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제멋대로 까불더니 지금도 변한 것이 없구나.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인지. 저는 아이가 더 걱정이에요. 그래도 낳아준 생모인데 이런 속셈 때문에 접근한 것을 알면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더구나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생모가 학교로 계속 찾아와 데려간다고 하니 그것도 더 걱정이 돼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놓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들려주었어요. 모두 듣고 난 남편은 기가 찬 표정으로 얼굴이 굳었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할 줄 몰랐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생모의 흑심을 사랑으로 오해한 채 갑자기 생모를 따라가기라도 한다면 걱정이니 딸의 가방에 도청기라도 넣어놔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그 후로 여러 제품을 알아보고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도청기까지 구입해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책가방 안쪽과 지퍼고리에 달아놓았어요. 만약에 아이가 발견을 하더라도 액세서리 형태이고 고리에 매달려 있는 건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기 때문에 의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씻고 나온 딸에게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 고리가 있길래 가방에 달아놨다고 했더니 아이는 별말 없이 힐끔 쳐다보고는 귀엽네 하며 의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 주에도 딸은 여전히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특히 저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니 무척 섭섭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거짓으로 들었기에 저럴까 싶었지만 제 말에 딸이 더욱 상처받을까 속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죠. 딸에게 엄마 역할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불현듯 나타났고 아이가 더욱 어긋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수연이랑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멀어졌네요. 요즘은 나랑 눈도 안 맞추려 해요. 마치 생모와 함께 못 살게 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 보여서 속상해. 당신에게 너무 면목이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무시하면 포기하겠지 했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수연이도 지금은 저렇지만 당신 마음에 진심인 것을 알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지켜보자. 남편은 미안해하며 지켜보자고 했죠. 그리고 딸의 가방에 장치를 달아놓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잠시 안심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생모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생모는 딸의 학교에 나타났어요. 방과 후에 나타나 옷을 사주겠다면서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딸이 좋아하는 옷을 사주고 머리핀도 사주면서 은근슬쩍 자기 집에 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엄마 집에 가서 저녁 먹자. 할머니가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좋아하는 건 많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학원 수업도 없는 날이고 주말이라 자고 가도 되잖아. 할머니? 무슨 할머니?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거든요. 생모의 말에 딸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허락을 하셨죠. 시어머님과 저희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짜주었거든요. 일단 허락을 해야 그 집에 가서 딸한테 무슨 말로 꼬드기는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딸은 생모를 따라 집으로 갔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화 내용은 별거 없었죠. 간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엄마랑 살면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함께 살자며 아이를 꼬드기는 말들이었죠. 가방에 넣어놓은 도청기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변명 같겠지만 너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 아빠한테 주고 돌아섰을 때 엄마 후회 많이 했어. 이제 너만 보며 살고 싶어.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고 그 여자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아직도 아빠를 좋아하고 있고 저만 없으면 다시 한 가족으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생모의 말에 아이는 흔들리는 듯 했고 옆에서 할머니까지 내 소녀인데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말에 아이의 고민은 깊어지는 듯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말에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조심해야 된다. 엄마 이렇게 만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주 불엿이야. 내 뒤로 알아봤는데 이혼을 몇 번이나 하고 남편 집 재산만 쏙 빼내간대. 조심해, 알았지?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딸이 피곤해하자 대화는 멈추었죠. 그 후로도 딸의 책가방이 거실에 있는지 대화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딸이 깊이 잠들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두 모녀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딸을 버렸다가 이제야 나타나 위하는 척, 위선적인 행동들의 이유를 낱낱이 들을 수 있었어요. 훗날 막장으로 치닫는 내막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딸의 할머니가 애 할아버지가 물려줬다는 돈 그거 다 가져올 수 있을까? 일단 합치고 소송 가면 되니까 잘 좀 해봐.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네 딸 통장에도 1억인가 2억인가 있다던데 그거라도 챙겨오자고. 죽느냐 사느냐 판국인데 보험은 2개는 들어놔야지. 아직도 들어있는 거 확실하지? 그 통장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내봐. 에휴, 그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딸에게 더 절절하게 설득해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라는 사람도 손녀딸의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핏줄이라고 끌려서 찾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두 모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두 모녀는 땀 흘려 돈을 벌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모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냈고 수익을 내기는커녕 주식 투자 클럽에서 추천한 세력주에 투자했다가 계좌는 결국 반토막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못 버려 다른 클럽에서 추천한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자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들여 한탕을 노렸는데 그것도 결국 막대한 손실인 상태라 했고요. 돈이 더 필요했던 상태에서 우연히 동창들에게 시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시아버님의 재산 증여 소문까지 들은 모양이더군요. 급기야 낳자마자 버렸던 자식까지 찾아 혀 발림 소리로 꼬드겨 돈을 가로채려 했던 속셈이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생모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고 사는 어린 자식에게 어떻게 뱀처럼 그 혀를 놀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이지 사람이라면 절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할머니란 작자는 딸을 데려오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만나고 있는 돈 많은 이혼남과의 관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라며 코치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아이의 생모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돈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바람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꾸 호텔만 가자고 하고 쪼잔하게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 겨우 100 하나 받아냈어. 그러고 보면 수연이 아빠가 데리고 살기 딱인데 말이야. 가정적이고 모범적이고 아까워라. 애 아빠는 안 넘어올 것 같든 애 핑계 대면 남자들은 본처 생각나서 흔들린다고 하던데. 아유 말도 마.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만나봤는데 무슨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씨알도 안 먹혀. 애통해서 자꾸 이간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막 나가도 이렇게나 막 나가나 싶을 정도로 두 모녀의 대화는 저의 상식 밖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남편은 듣는 내내 충격적이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아이 엄마인데 저 정도로 바닥인 걸 알았으니 실망이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두 여자의 속셈을 생생하게 들었으니 더욱 분노할 수밖에요. 당장 쫓아가 따지고 딸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다짜고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생모와의 인연을 끊게 만들까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생모는 주말이면 딸을 집으로 데려가 제가 자기에게 딸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둥 제가 남편과 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돈을 빼돌리면 언제든지 남편과 아이를 버릴 거라는 거짓된 의심을 거듭 주입시켰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등교 시간에 맞춰 사과 주스를 타주면 입도 대지 않고 학교를 갔고 학교 후에도 잘 다녀왔니? 라는 말에도 시큰둥했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남편은 괴로워했고 저는 성급히 다가서지 말고 천천히 보다듬어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딸은 집으로 돌아와 저에 대한 의심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생모밖에 없다며 제가 배신을 하기 전에 이혼을 시키자고 설득을 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으셨지만 손녀딸이 생모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믿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딸에게 생모의 속셈을 사실대로 말하고 생모와 못 만나게 하면 안 되냐고 하셨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말로 이간질을 했는지 네 처가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라면서 너희들 당장 이혼시켜야 한다더라.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하고 못 만나게 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에 반대를 했어요. 제가 겪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급하게 행동으로 실행하다 보면 어찌 되었던 간에 그 결과물은 오로지 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증인이었고요. 저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딸이 사춘기 민감한 시기라 억지로 못 만나게 하면 어긋나 버릴까 걱정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의 이런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맞기라도 하듯이 그 생모는 자기보다 더 악질인 남자에게 걸려들어 벌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날도 주말이라 생모는 어김없이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 주는 또 무슨 말로 아이에게 이간질을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생모가 만나고 있는 이혼남의 아내라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 여자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생모에게 다짜고짜 따지고 상간녀로 몰아붙였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아내야. 어디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내? 이 잡것이. 딸 가지는 여자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아내요? 누가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요? 말 조심하세요. 저한테는 분명히 이혼남이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거지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혼한 거 서류 확인해서 직접 봤냐고 하면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작정하고 꼬신 거 아니냐면서 상간녀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위자료나 두둑히 마련해 놓으라는 말과 함께 호텔에 들락거린 증거 등이 모두 있다면서 한바탕 들쑤시고 갔죠. 난데없이 찾아와 막말을 던지고 간 그 여자 때문에 두 모녀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생모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아무래도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잘 알아보고 만날 것이지 왜 이 사단을 만드냐고 꾸짖었죠. 놀란 딸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엄마 아빠랑 다시 잘해볼 생각 아니었어?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그런 거냐고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자기에게 이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남편과 저는 가슴이 메어왔어요. 우는 아이를 할머니와 생모가 오해한 것이라고 달래보고 변명해 보았지만 딸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배신감에 몸을 떠는 딸을 설득할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일으켜 어서 딸을 데리러 가자고 하며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움직이는 중에도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딸은 울면서 생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때가 중학교 2년이었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저희 때랑은 달랐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나 잔인한 사람이었어? 나 버리고 간 것도 다 사정이 있을 거라 이해하려 했어. 이제부터 나만 보고 산다게 진심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뭐?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도 가정 있는 남자를? 그리고 돈이 하긴 뭐야? 엄마 진짜 사람 맞아? 맞냐고. 아이는 생모에게 여태껏 남자 등쳐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냐. 정말 실망이다라며 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집을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생모와 할머니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딸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안 들리는 듯 했죠.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 저희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딸이 상처받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닐까봐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저는 그 짐승보다 못난 모녀에겐 관심이 없었고 딸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품으로 안아야 했어요. 다행히 빨리 서두른 탓에 생모의 동네 근처 도로에서 정신 놓고 걷고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딸을 부르자 남편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일단 우는 딸을 차 안에 태우고 그저 묵묵히 다독여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보고 있는 제 마음도 착잡하더라고요. 생모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 예전에 오빠와 편애하면서 저를 혼내고 구박하던 엄마가 준 상처와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힘들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먹게 되더군요. 어렸을 적 저는 무기력했지만 제 딸만큼은 그렇게 키울 순 없었으니까요. 딸은 태어난 순간부터 축복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인데 딸에겐 태어난 순간부터 생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 상처를 헤집고 더 곱게 만들어놨으니 아마 그 흉터는 영원히 남을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쁜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여자도 당연히 벌을 받은 거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 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딸아이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더니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죠. 수연아, 네 곁에는 딸처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와 언제나 네 편인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빠에게는 소중한 축복이었고 삶의 이유였어. 남편은 딸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곪은 상처에 약을 바르듯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모의 흉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의 피를 닮았다고 딸이 자책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걱정에서였죠. 그 곁에서 먹먹해진 마음으로 지키고 있던 저도 손을 내밀었죠. 수연아, 너에게 엄마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최소한 너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듬직한 친구는 될 수 있어.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음 해. 저의 담백한 고백에 딸은 그동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더군요. 딸의 사과에 그동안 공허했던 마음이 가시고 대신 그 자리에 씁쓸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오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혼자 싸우며 이겨내야 딱지가 생길 테니까요. 저처럼요.
그 옆에서 저는 묵묵히 친구로서 언니로서 응원해주고 딸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옆에서 듬직한 버팀목으로 지켜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겨우 딸을 다독이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님이 안절부절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고 딸은 할머니의 품에서 또 한 번 울었죠. 차라리 오늘 실컷 울어버리고 빨리 털어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이 남편 핸드폰과 시어머니 핸드폰은 생모의 연락으로 불이 나도록 울려댔지만 받지를 않았죠. 딸이 울다 지쳐서 잠이 든 후에야 남편이 생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화가 많이 나 있던 남편은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딸이나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모든 내막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생모는 오해하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수연 아빠, 애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지만 모두 오해야. 아이가 아직 어려서 오해한 거라고.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왜 그래? 나 당신밖에 없다니까? 생모는 애절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매달렸고 남편은 더 이상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빙벽보다 차가운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저희는 딸이 걱정이 되어 당분간 시어머님 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실컷 울고 나서 그런지 오히려 생모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일찍 포기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딸은 생각보다 후련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으로 돌아온 반면에 생모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남편과 시어머님을 찾아와 딸을 포기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상간녀로 고발당해 고소장이 날라오고 주식 투자도 실패해서 어지간히도 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왜 당신에게 우리가 돈을 줘야 하냐고 생모에게 따졌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온갖 평생 들어도 모자랄 육두 문자를 실컷 먹어야 했죠. 몇 번을 거절을 당하자 생모는 악밖에 안 남았는지 딸을 강제로 데려가면 못할 것 같냐면서 남편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되려 받아쳤습니다. 너는 참 인간 쓰레기야. 지금 네가 한 말 모두 녹음되고 있거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바로 네가 범인이라고 신고할 거야. 인생 똑바로 살아. 그래도 네 자식인데 부끄럽지도 않니? 남편은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생모의 아악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딸은 아침에는 남편이 하굣길에는 시어머님이 픽업해서 데려왔습니다. 생모가 딸을 만날까봐 원천 봉쇄를 한 것이죠. 생모는 그전부터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상간녀로 다시 한번 동네방네 소문이 나자 결국은 그 동네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상간녀로 고소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한 달 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베란다에서 고개를 들어 내려보니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었죠. 그리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잠깐 내려와봐. 엄마가 와 있는데. 학원을 마치곤 딸이 그 광경을 보고 풀죽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후다닥 내려가 보니 생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해대고 있었고 그녀 주변 바닥엔 깨어진 소주병이 있었고 온갖 독촉장의 고지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혀는 꼬이고 눈은 풀려 있었는데 순간 예전 제 친엄마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이것 좀 봐요. 이거 보라고요. 주강지철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불려시가 내 딸 내 돈 다 가져가서 저 거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저 204동 악마 같은 것들 벌 주셔야 돼요. 여자에 미친 저 짐승보다 못한 남자도 소문내주세요. 억울해서 못 사네요. 못 살아요. 내 딸 내놓으라고요. 생모가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마지막 생모의 말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힘차게 소리쳤죠. 내 딸이야. 어렸을 때 나고 내 모습이야. 내 딸은 행복할 거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 내가 가슴으로 키울 내 딸이야. 버릴 땐 언제고 돈 찾아가서 네 남편 구덩이에 처박을 땐 언제고. 네가 양심이나 있니? 내 가족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건드리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제 외침에 주민들은 수근수근댔고 특히나 딸이 놀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입에서 처음 들은 딸이란 단어와 과거의 내 모습이란 통곡에 의아했을 겁니다. 곧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생모는 서로 끌려갔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번 소동으로 저희 가족은 경기도 외곽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전화번호도 다 바꿨죠. 그 후로 온 가족이 딸에게 예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고 여행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려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죠. 한 달간은 딸과는 소원했어요. 그저 슬며시 딸에게 미소만 보여주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등교를 하는 딸에게 사과 주스를 갈아서 줬는데 맛있게 먹더군요. 그 컵을 갖고 씻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두 손이 저를 꾹 감싸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죠. 그 체온을, 그 포근함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고마워요. 저 엄마처럼 강한 딸이 될게요. 그리곤 딸은 후다닥 현관문을 나섰는데 저는 눈물을 흘린 채 한동안 긴 생각에 잠겼었죠. 어렸을 때 내 모습, 삭발당한 이후에 직장에 출근했을 때 놀란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남편, 생모, 딸. 이게 내 인생이구나. 힘들었네. 잘 버텼어. 라는 안도감과 행복이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물으니 딸이 물어봤다더군요. 엄마의 과거가 어땠는지를요. 왜 자기랑 똑같다고 그때 생모에게 소리쳤는지 알고 싶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딸과 커피숍에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후에 딸이 저를 인정하고 엄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이후론 많은 것이 바뀌었죠. 딸과 사우나도 같이 가고 쇼핑도 가고 장도 보고요. 그리고 아빠에게 털어놓기 난처한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저의 경험에 맞추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돼버렸네요. 어느덧 사춘기 소녀였던 딸아이는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 어여쁜 대학생이 되었고요. 저는 딸아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처럼 조카처럼 점점 딸처럼 저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한 존재로 자랐답니다. 엄마라는 호칭도 점점 늘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녀관계가 되었고요. 지금처럼 편안한 관계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대학 입학 소식을 들은 날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는 기쁨의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조금 있으면 시집 가겠구나 라는 기쁨의 책임감에 행복한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선택은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동생 같은 딸과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걱정 반 기대 반인 목소리로 물어보더군요. 조금 있으면 수연이 시집 가겠지? 어이구야, 어떤 녀석을 데려올지 걱정이 되네. 요즘은 나보다 당신만 찾잖아. 뭐 들은 거 없어? 남친 있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니 걱정만 앞서네. 요즘 들어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해줍니다. 10여 년 전에는 생모의 계략으로 흔들릴 뻔했던 우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이름으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딸아이에게 듬뿍 줄 것이고 딸의 흉터가 흐려지도록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 손녀딸, 손자. 그게 제 인생의 종착역이겠죠. 더 이상 자식들을 편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길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